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간담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어제 유세를 다니시면서 박빙이 55곳이다. 수도권이 그중에 26곳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고, 또 오늘 민주당에서 그런 소위 판세 분석에 대한 여러분들과 간담회가 있었으므로 우리 당에서도 한동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을 드리고, 또 선거 종반에 임하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입장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 간단히 들으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준비된 자료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3 내지 4% 이내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이 15곳, 인천, 경기 11곳 등 수도권이 26곳입니다. 충청권은 13곳, 부산, 울산, 경남은 13곳, 강원은 3곳 등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된 국내 여론조사 기관 4곳이 함께 실시하는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총선의 최종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접전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29%와 조국혁신당 10% 합치면 야권이 39%로 동률입니다. 또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도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6%, 견제해야 된다가 47%로 팽팽했습니다. 결국은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는 결과입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오만한 세력은 언제나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200석 운운하면서 선거 승리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량한 국민 대 범죄자 연대의 대결입니다. 2조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입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서슴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민주당 4년간의 국회 권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밀어준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여당의 발목을 잡고 거대 의석수 힘자랑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를 망치는 반기업, 반시장 고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이재명, 조국과 같은 범죄자 연대가 설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변화하고 더 쇄신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3년간 식물정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선량한 국민 대 범죄자 연대의 대결에서 선량한 국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투표를 해야 후진 세력의 국회 장악을 막을 수 있고, 투표를 포기하면 범죄자 연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약간 선언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수도권 서울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느 지역에서 저희가 좀 국정을 펼치고 있는지 부가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 우리 언론인들도 알고 계시지만 여러 데이터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당도 지금 여연에서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고 또 각 여론조사 기관 혹은 또 언론사에서 조사한 그 내용들을 종합한 그런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들은 아마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에서는 쉽게 말하면 상당벨트 지역이 국전지로 꼽혔는데 그 지역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랑 비교해봤을 때 그 초박빙 지역의 수치가 좀 많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 절박함 속에서도 최근에 나온 선거 종반에 나온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의 우리 당 지지율이 35에서 42로 올랐고 민주당은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정당 지지율이 한 5% 올랐고 또 인천 경기도 지표는 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좀 그런 지표들을 근거로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그런 박빙 상황들이 한번 이제 투표하고 하면 해볼 만하다. 그동안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 여론조사에 소극적이었거나 그분들의 이제 숨은 의사가 반영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선거 종반에 오면서 양당 지지세가 결집하는 그런 모양들 또 최근에 벌어지는 민주당 경기도의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등 소위 3인방의 여러 가지 불법 대출 그다음에 꼼수 중여 이어지는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지금 보고 계신 우세 지역은 몇 곳이고 어떤 지역들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런 정도 말씀드린 걸로 민주당의 발표는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만 역시 여론조사가 참 어렵습니다. 선거 예측이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러나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우리가 몇 석이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막바지에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지율을 확장하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는 데이터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있습니다. 아까 인천 경기 금방 말씀 주실게요. 인천 경기도 지표가 역전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말씀이죠?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양당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있는 부동층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남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층도 그렇고 우선은 우리는 이제 우리 지지층 그동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지지층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우리 정부가 이대로 두면
소위 범죄자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우리 당의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사기가 좀 저하시키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러나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반등세가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선거 사상 이렇게 유례 없는 또 유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후보를 낸 정당 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우리 선대위를 수원에서 개최하고 이 3인방의 경기도 3인방 후보에 대한 도덕적 문제, 또 소위 친명 후보에 대해서는 부실을 검증한 것인지 아니면 뭐 속임수를 쓴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부산으로 내일 한동훈 위원장님이 유세 일정이 부산이어서 그렇군요. 미정이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까 경기도 3인방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분석은 좀 정반대 같거든요. 추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도 봤습니다만 송구하다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결국은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오만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날이 새고 나면 또 다른 이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더 커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설명드리고 심판할 수 있도록 호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65% 이상 투표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내가 봤거든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투표율 이런 게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도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역대 선거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래도 66% 정도는 넘을 거로 이렇게 예측하는 제가 분석을 봤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말했던 것처럼 높으면 어느 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어느 당에 유리하고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 선거 결과는 정말 알 수 없다.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투표율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과거에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좌파 진보를 지지했었고, 그리고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좀 투표에 참여를 잘 안 하는데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참여를 많이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2030 세대가 생각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가 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투표율이 높은 게 민주당에 당연히 유리하다 이런 해석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 투표율에 따른 어떤 정당의 어떤 유불리를 지금은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만약에 부산에 가시면요, 저는 부산 선거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
도의경 격선지 중에서 부산만 격선지하면 지금 몇 곳이고 부산 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그런 통계 외에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이렇게 지역 언급은 안 한 것 같은데 그건 또 우리들의 또 이런 그런 지역 거명 자체가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에서. 부위원장님, 아까 적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좀 우세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단일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추진하거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대하고 있고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차지해야 된다라는 좀 목표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크죠.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수치화하는 것은 이 또한 겸손하지 않는 자세고 역시 우리는 절박하다. 그리고 참여해야 이긴다. 근데 또 해볼 수 있다. 초기에 데이터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선거 결과는 알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최근 유세 현장에서 발언의 수위가 좀 일대를 언급하시거나 하면서 좀 세졌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이 세진 게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 너무 결집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의 저는 발언이 좀 세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좀 동의하고 있고 단지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막말 내지는 사기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일반 평균 국민들의 상식을 넘는 공분을 일으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또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김준혁 후보이든 이런 뭐 이대성 상납위라든지 박정희 대통령도 뭐 위험 갖다는 둥 뭐 등등 했던 것이라든지 또 양문석 후보의 사기 대출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여론에 어떤 영향이 없느냐 당연히 있고 설사 여론의 영향 여부를 떠나서 이런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후보들을 사퇴 안 시키는 민주당의 행태가 옳으냐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알아보는 저는 그 중도층을 놓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어떤 발언을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보수층이 좀 다소 표심이 좀 안 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좀 신뢰성을 좀 의심하는 이런 좀 얘기를 듣는데 다음 주 여의도 연구원 조사나 혹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 있고 진보 지지 성향 과대표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론조사 방식과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게 데이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또 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지지층이 그런 초기에 선거 여러 가지 선거 전반에 관해서 많이 사기가 저하됐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또 이분들이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지막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지표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하는 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아침에 우리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7석을 두고 계신데요.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더 늘리실 수 있을지 정말 가능하실까요?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경기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이런 막말 행태를 보면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숫자로 몇 석이라고 하기보다. 아까 그 투표율이 높다는 게 민주당이 꼭 유리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취재를 해보던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다 보면 조국 혁신당을 시기에 투표장에 간다. 아니면 민주당을 찍는다라는 답한 사례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투표율 높다면 민주당이 유리한 편이 아닌가요?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뭐 간다는 그런 물론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대로 둬서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 이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같은 이런 어떤 정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큰일 나겠다 하는 어떤 보수 어떤 결집도 저는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투표율에 따른 어떤 정당의 어떤 유불리를 저는 예단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정확치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선거 운동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여당 쪽에서는 전직 대통령 어떤 선거 운동 같은 거 동의하시는 부분 없는지 또 없다면 왜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까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선거에 관여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관련해서는 정권 심판론이 가장 지배적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미조 심판론과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도 심판론을 내세우면 안 된다, 구도 확장을 가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정권 심판론이냐 지지론이냐는 데이터가 아까 비슷하게 나왔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2조 심판론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지율에 도취되어 있는 소위 그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21대 국회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수당의 횡포를 심판하자고 하는 건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거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불변의 이렇게 트렌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또 유권자의 여러 가지 호응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심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도층을 향한 정책 공약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정책 선거로 전환을 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세종으로 국회 완전한 청사 이전을 비롯해서 오늘 또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어떤 공약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외에도 저희 선대위의 민생경제특위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일방적인 어떤 2조 심판이 아니라 정권 여당으로서 어떤 정책 선거 면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많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해주신 그 수치들은 여연에서 조사한 수치의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 통계를 합한 종합적인 수치. 맞습니다. 그러면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여연에서 파악한 수치 판세 분석이랑
뭐 언론사나 다른 여조기관에서 판단한 수치가 차이가 큰지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는지. 이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뭐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연도 여연이지만 각 언론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트렌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83.2%, 바꿀 수 있다가 13.2%라고 조사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13.2%가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했던 박빙 지역 55곳은 지금 현재 그 지지율 격차가 3~4%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만 하더라도 55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13~14%의 수치는 정하지 않은 후보를 바꾸겠다는 그 수치는 엄청나게 총선 판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하고 달리 우세한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사실 통상적으로 우세한 지역을 뭐 10% 이상 혹은 오차 범위 밖의 어떤 그런 지역을 우세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역도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역대 총선을 보면 21대 때 민주당이 180 우리가 103석을 할지 아무도 예측 못했고 2016년도에도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과 이제 민주당이 분리됨으로써 저희가 1당을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122석으로 2당으로 밀려난 것이라든지 2012년도에도 저희가 이길 때도 사실은 총선에서의 이런 어떤 수치 예측은 사실 역대 어떤 총선에 보더라도 좀 부정확한 것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게 샘플이 보통 500 샘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오차 범위가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대선하고는 달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박빙 지역을 좀 중심으로 지금 분석과 또 선거 그 운동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판세 분석 결과를 각 지역 후보들하고 공유를 하십니까? 일부 공유합니다. 일부 공유하면 뭐 그 정도 당내 상황이니까요. 네. 뭐 아닙니다. 그건 뭐 그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 네, 네. 이거는 그 지난주에 82구 최저치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우세 지역을 그 정도 이상으로는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주일이 지난 지금 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우세 지역이 조금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상황이 나아져서 그것이 다시 뭐 병합 지역으로 계속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부의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분명히 이제 추세상으로서는 지금 나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 말씀은 좀 곤란하지만 우세 지역 특히 또 경합 지역도 점차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보도 중에서 경기 지역 60개 지역구 중에서 우세 지역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그대로 우세 지역은 최저 82석 이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급을 좀 하기가 어렵고 그보다는 많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 경합 지역도 오히려 지금 이제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원하시는 뭐 답변을 민주당처럼 시원하게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이 55곳 이곳 이 박빙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갖고 그곳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해볼 수 있다. 또 열심히 투표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종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